네,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집 정치부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정치권 소식들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국을 연결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연결됐는데요. 박 기자, 우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지금 무더기 감염이 이루어져서 수도권에서 나온 가장 큰 집단 감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가 최소 60명이 넘는다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64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40명, 인천 13명, 경기 11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박 시장은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로 가장 큰 일이라며 행정상의 관할을 넘어서서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시민들은 대형 마트와 지하 상가, 전통시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콜센터 직원 207명은 모두 격리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 중인 인원에 대한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체 확진자 증가세는 좀 주춤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3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중 추가 확진자 중 102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명이 늘어 지금까지 54명이 됐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367명, 지난 9일 24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는데요. 어제 하루 81명의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지금까지 퇴원 환자는 모두 247명입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이나 백신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항체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단백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혈액 속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선 완치자의 혈액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당국은 완치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 개발의 관건이라며 혈액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도국 기자들과 그리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추가 확진자 소식 그리고 앞서 박현주 기자 연결해서도 잠깐 짚어봤는데요. 구로구에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많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어제 하루 동안,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요. 100명대로 추춤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그렇지만 구로에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나와서 60명 넘게 확진이 되면서 역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종혁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사실 방역당국이 오늘부터는 오후 4시 기준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계 발표 기준을 단일하게 잡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7,513명입니다. 자, 어제 하루 사이 131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된 건데요.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누적 사망자 54명입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은 0.7%라고 밝혔고요. 자, 격리에서 해제가 되는 환자도 크게 늘었는데 어제 하루 81명이 늘어서 모두 247명이 됐습니다. 예, 하루에 추가로 늘어난 확진자 한때는 900명이 넘기도 했는데 지금은 130명대로 일단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는 모양새입니다. 2주 만이죠, 100명대로 떨어진 건. 네, 저희가 그동안 하루 증가 추이를 좀 그래프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좀 전해드리면요. 2월 말 같은 경우에 거의 1,000여 명에 육박했던 추가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서 어제 200명대 그리고 오늘 100명대까지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프상으로 볼 때 확산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다만 정부는 이 전국 각지에서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일단 좀 많이 확진자 증가가 주춤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구 지역 확진자 수가 일단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2명인데요. 대구의 하루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그 밖에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 경북에서 10명이 늘었습니다. 또 인천에서 4명, 충남과 세종에서 각각 3명씩 늘었습니다. 예, 신상엽 학술위원장에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새 는 추가 확진자가 100명대, 일단 상당히 가파르게 줄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평가를 한다면. 일단 이제 식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제 대형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2, 3차 유행부터는 어느 정도 방역 당국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이제 대구 지역의 이제 유행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되어 가는 이제 추세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아직 감염 경로를 좀 명확하게 역학적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소규모의 유행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 지역에서 오늘 또 이제 좀 그런 큰 유행이 하나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자잘한 유행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소규모 집단 감염 문제.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지금 60명 넘게 확진자이기 때문에 지금 구로의 콜센터 문제가요. 소규모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죠.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고석승 기자.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빌딩에 입주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무더기 확진이 발생한 건데요. 이 콜센터는 해당 건물의 7층에서 9층 그리고 11층 등 모두 4개 층에 걸쳐 있고 11층에만 207명, 전체로 봤을 때는 550명이 일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확진자는 11층 근무자 중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50명, 또 1호부터 2시간 뒤에 나왔던 이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64명이 콜센터 관련 확진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보면 서울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또 인천과 경기 등 이 수도권에 넓게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감염 사례로서는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약간 진정세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3차 웨이브로 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은 3차 파도로 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혜원 기자, 감염 확진자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60명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나온 건데요. 혹시 감염 경로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입니다. 노원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첫 번째 확진 판정을 받자 구로구가 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대본 발표 기준으로 46명의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과 또 접촉자 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시간이 갈수록 즉 검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콜센터의 특성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한꺼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콜센터라는 특정 직장에서 사실은 대규모로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역학조사는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가장 먼저 한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같은 층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콜센터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근무 환경은 어떤지 콜센터에 근무하는 한 분을 연결해서 좀 자세한 실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여미정 씨입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도 콜센터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근무하는 센터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했고요. 이 콜센터 업무를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8년 정도요? 지금 네. 구로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놀라고, 근데 저희도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예. 걱정도 되고 또 남의 일도 아닌 것 같고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다 걱정을 많이 하죠.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중에 같은 환경이다라고 했는데 콜센터 직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이렇게 어떤 네네. 바이러스나 그러니까 감염, 네. 전염 위험에 많이 노출돼 네. 있다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네. 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같이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서는 1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책상이 전부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파티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바로 옆 사람하고, 이제 신체적 접촉도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염 노출이 좀,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파티션이니까 칸막이가 쳐 있지만 상당히 책상이 좁은 편이군요. 그러면 옆 사람과의 네.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지금 예전에도 다른 콜센터 했었고 지금도 콜센터 근무하시는데 대부분의 콜센터가 비슷합니까? 거의 똑같다고 저는 제 경험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책상은 예. 다 좁고 파티션은 낮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좁은가 하면 제가 의자를 빼고 앉으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부딪힐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면 바로 당연히 뒷자리랑은 파티션 칸막이가 없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 함께 네. 다 있고요. 아무래도 콜센터는 전화로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맞아요. 마스크를 혹시 착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제 회사에서 말을 하지만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말하는 직업이라서 예.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마스크를 쓰면 이제 일하는 저희도 뭐 답답하고 손이 차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고객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린다. 예.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럼 저희가 2번, 3번 말해야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도 벗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앞서 140명 정도가 현재 네. 콜센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네. 몇 분이나 마스크를 쓰시고 일을 하십니까? 한 절반 이상은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쓰곤 하는데 네, 근데 예. 근데 저는 거의 다 벗죠, 중간에. 처음에는 쓰시고 들어오는데 일할 땐 다 벗고 계시는군요. 네, 거의 이제 출퇴근할 때는 마스크를 저희 거의 다 대부분 착용을 해요. 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니까. 근데 이 출근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벗게 되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140명이 사실 계속 전화로 상담을 네.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결국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군요. 네, 네, 맞아요. 예. 이번에 감염된 구로 콜센터의 직원 중 한 명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당일 네. 연차를 내려야 했지만 네.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습니까? 거의 뭐 대부분인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만약에 정말 아파서 못 쓰겠다, 뭐 출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병원을 갔다 오면 뭐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하거나 그 이제 증빙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당일날 연차 사용을 하면 그거를 이제 개인 평가에 반영을 해서 이제 급여에 반영이 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달에 월급이 적게 받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연차 사용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용하려고 해도 바쁠 때는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승인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사실 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연차를 쓰고 싶어도 눈치를 네.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는군요. 네. 언뜻 생각해 보면 전화 상담이 주이기 때문에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이제 콜센터마다 하는 업종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고객센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문제도 있어서 시스템이나 전화 설비 등을 전부 다 각자 집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할 때 콜센터는 재택근무는 어려운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화로 사실 연결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무실 바깥에서는 접속이 안 되게 하는군요.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구로의 콜센터에서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지금 다른 회사에 계시잖아요. 네, 어떤 이것 때문에 좀 더 방역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고요. 이제 되도록이면 덜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 점심시간 이런 시간을 좀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대책이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콜센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염희정 씨를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학술위원장 신상엽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회사에서 나오는 집단 감염은 뭐 예를 들어 경남의 모 회사의 지사에서 뭐 너댓 명씩 나오곤 했지만 이렇게 집단 감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콜센터 자체는 비말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뭐 신천지 예배 상황과 환경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말을 하시기 때문에 호흡기 비말이 외부로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호흡기 비말이 밖으로 이제 나오면 환자가 있다 그러면 계속 밑에 아래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이제 감염자가 더 생기면 더 많이 쌓이고 이제 그런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환경에서 환기가 또 되게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접촉 감염에 이제 그 확률이 높아지고 또 환자가 많아지면서 또 바이러스 비말은 더 많이 쌓이고 그래서 이런 좁은 환경 내 밀집된 상황에서 접촉 감염 중심으로 유행하는 경우에 사실 거기 안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감염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콜센터는 일이 전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계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 있는 시간도 작고 그러면 장시간 아주 많은 인원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콜센터 해당 층에 200여 명이 근무했는데 현재 60여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관련돼서는요. 관련돼서 6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의 위험성도 지금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거주지가 또 달라요. 다 달라서 관악구도 계신 분이 있고 인천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럼 지역사회에 다시 또 감염 우려도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 그 건물이 굉장히 큰 다중이용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부에 식당도 많고 커피숍도 있고 심지어는 뭐 결혼식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확진자의 동선인데요. 바이러스는 오랜 기간 외부에 나와서 생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진이 생긴 그 유행 장소 인접하면 인접할수록 사실 위험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식사를 한 뭐 식당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분들이 주요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가게들 예. 이런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각각 확진자가 사는 곳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영역들까지 이제 굉장히 넓은 그런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대형 건물이고 또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그 건물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했고 지금 수십 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건물 전체로 봐서도요. 그럴 위험이 커졌고. 예. 그러면 그 건물의 전체에 있는 직원들 또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금 다 방역과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인천에서는 이곳 콜센터 직원이 이제 인천에서 식사를 했는데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옆 테이블에 그냥 있던 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식사 시간에 좀 시간이 짧지는 않았겠지만 비말이 이렇게 튀었다고 보기도 옆자리여서 쉽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 감염으로 이루어지지만요. 사실은 호흡기 비말이라는 거는 환자가 기침을 하고 밖에 나오면 1, 2초 지나면 예. 결국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행은 호흡기 비말보다는 접촉 감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럼 뭐 옆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뭐 이렇게 호흡기 비말을 맞았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경로든 이제 접촉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가게에 그분 말고 다른 뭐 확진자가 혹시 또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황상으로는 대부분 접촉 감염에 의해서 뭔가 어딘가 이분이 기침을 하거나 이런 분비물들이 노출된 부분들을
그분이 만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확진자의 손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 탁자나 아니면 해당 식당의 무슨 화장실 손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됐을 수도 있겠군요. 그게 바로 접촉 감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신혜원 기자, 신상엽 위원장이 같은 건물에 여러 사무실이나 또는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도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 오피스텔이어서 하는데 다 검사는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19층짜리 건물인데요. 예. 13층 위로는 전부 오피스텔입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 지금 해당 건물이고 이 오후에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지금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건물의 입주민들입니다. 아, 지금 예. 모습이군요. 네, 건물 바로 앞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콜센터 전체 직원은 500명이 넘고 또 다른 입주사나 입주민 검사까지 다 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언뜻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건물에서 수십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 건물의 다른 분들도 일단 위험은 높다라고 감염이 전염이 됐을 위험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제가 보기에는 11층에서 같이 근무하던 분들 중에서는 앞으로도 상당수의 확진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이제 지금 뭐 7층에서 9층에 이제 또 다른 콜센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또 상당히 있어서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교류가 되고요. 계속 됐으면요. 예, 그 이외에는 이제 이 확진자분들이 다녔던 동선, 사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쓰셨던 그런 가게들 위주로는 좀 이제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제 결국은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모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결국 다 검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위험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줄을 서서 쭉 검사 받으면 아니었던 사람도 혹시 이제 검사 받으려고 하는 확진자를 통해서 다시 또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조금 위험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바로 이제 손을 잘 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줄 서는 것도 사실은 어떤 예, 위험도 어느 높은 정도의- 집단을 따로 줄을 세우는 것도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혜원 기자, 최정혁 기자, 해당 건물에 선거 사무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건물에요.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캠프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예. 윤 전 실장 본인과 캠프 관계자 모두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고요. 이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는 11층에 있어서 일단 층은 다르지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예.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검사를 했고요. 결과는 다행히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 관계자가 숨지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예. 미래통합당 양금희 대구 북갑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이철수 전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어제 호흡곤란과 심정지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에 진행된 검사에서 폐 손상이 발견됐고 예.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망자의 부분 이제 이번 총선 예비 후보의 선거 관련 캠프에 있던 사람인데요. 60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20년 전에 사고로 폐손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60대 초반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인데 지금 당장 뭐 선거 운동을 할 정도였으니까 몸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거든요.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뭐 저도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분의 폐 손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폐렴이 굉장히 심하게 와도 본인은 그냥 뭐 좀 왜 몸이 이렇지 이런 정도의 그런 경미한 증상밖에 못 느끼는 분들이 특히 많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런 증상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어찌 보면 실제로 몸 안에서 폐렴은 굉장히 심한데 갑자기 이제 그 호흡곤란에 빠져서 사망하시는 그런 급사 형태의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예. 일단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이제 필요한 경우 좀 몸이 이상하면 적절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서 빠른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폐 손상이 예전에 좀 있었고 심하게.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안에서는 이분 몸 안에서는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19의 특성 본인이 모르고 활동을 하고 있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부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윤건영 민주당 그 구로울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지금 좀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예. 해당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홀짝이 분리가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6층에 있었고 이 콜센터는 11층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리는 됐고 다른 그 입주사들의 이제 주민들도 아마 또 홀짝 엘리베이터를 나눠서 좀 이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 검사에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신혜원 기자 말대로라면 이제 11층에 있는 분들의 확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홀수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을 좀 짚어보도록 했고요. 대구 경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만 좀 더 놓고 보면 지금 뭐 거의 90% 비중이었는데 어제 오늘 추가되는 확진자가 좀 많이 둔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대구 지역만 일단 놓고 보면 추가 확진 환자가 190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서 오늘은 9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처음 두 자릿수 추가 확진인데 경북 지역 추가 확진 환자도 10명만 늘었습니다. 10명입니다. 이 환자가 급증했던 두 지역 추가 확진 증가세가 둔화된 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영향이 커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입원 대기 중인 자가격리 확진 환자가 상당수 있는 상황이고 또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예, 역시 신상엽 위원장님. 대구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검사 수도 많았고 또 이 중에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확진자 비중도 높았다. 근데 이번에는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일단 주말에 보면 검사 수가 좀 적어서 결과가 좀 적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교회 이제 성도들 검사 거의 다 끝났고 그 증상자들에 대한 검사도 끝났고 그분들과 위험하게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의 검사들까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대규모 노출이 2월 16일 그때가 이제 최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2월 16일에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예, 예배가 있었던 마지막 날이죠. 예배가 있었던 그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심한 노출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는 이제 그 감염 이후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고 3주가 지나면 설령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감염력이 없다고 해서 격리 해제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의 이제 큰 이벤트에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증상이 생겨서 확진이 된 상태고 더 나오기는 이제 지금 방역 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유행은 어느 정도 이제 소멸되어 간다.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 의한 유행은 어느 정도는 소멸되어 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신천지 대구교회에 따른 특히 이제 마지막 어떤 이슈가 됐던 2월 16일 예배에 따른 영향은 이제 소멸돼가는 단계다, 안정화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처럼 낮아지고 일단 뭐 계속 나오고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낮아지고 그런다면 대구에서 걱정했던 의료진 부족 문제랄지 이런 방호장비 부족 문제 또 일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역시 여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현재로 본다면 괜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완치자들이 이제 확 늘어날 거고요. 이제 예. 3주가 지나면서 지금 확진자는 줄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워낙에 생활치료센터도 이제 부족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여력이 이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사실은 2월 16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감염은 그 전에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생각하면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은 위험이 없다. 그래서 병상에서 나오거나 또는 격리 해제되고 이럴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지금 그때부터 거의 3주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환자조차도 완치가 돼서 이제 예.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당시의 유행은 이제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아직 그 2차, 3차 감염이 완전히 다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나 경북 지역에 2차, 3차 감염의 소규모 유행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짚어볼까요?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 수천 명이 이분들은 이제 확진받지 않고 당시 그때 16일 예배에 참석했던 그래서 자가격리돼 있던 분들인데
이 격리가 곧 해제된다고요? 네, 지금 뭐 대구에서는 신천지발 확산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 조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미 앞서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신천지 교인 5,647명이요. 이틀 뒤에 격리 해제가 됩니다. 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자가격리 해제가 곧 끝은 아니라면서 이 격리에서 해제되고 나더라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 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첫째,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는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곡한 요청이자 행정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행정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 해제되는 신천지 교인들이 5천여 명이 있고요. 해제가 되면 근데 잠복기가 2주가 넘은 뒤에도 나오는 사람들 꽤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잠복기가 2주가 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양상들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분들은 이제 왜 접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역의 입장에서는 지금 2월 16일이 최종 노출이고 이게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검사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돼 왔기 때문에 예. 확진자로 지금 된 분들도 된 분들이지만 이미 격리 해제되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확진자와 접촉을 했을 그 중간에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친밀도에서 예. 확인되지 않았던 확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16일 기준으로 하면 3주가 지나서 이제 해제가 되는 게 맞지만 예. 이분들 중엔 사실 아직도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거나 심지어 아직 검사가 음성이 나왔지만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그런 확진자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과 모이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제 대구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험도가 높은 이 집단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거리두기를 좀 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영 기자, 신천지 교인들이 사실상 집단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는 좀 의구심이 있었던 곳이죠. 한마음 아파트 대구에 있는 여기서도 이제 이곳도 코트 격리가 됐는데 해제가 된다고요? 네, 어제 해제가 됐습니다. 대구시는요, 아파트 주민 140명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46명 전원을 지난 8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의송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음성 판정을 받은 주민 한 6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절반 정도는 자가격리가 해제됐고 나머지 주민도 오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쭉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그리고 새롭게 우려가 되는 구로의 콜센터 등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 개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혁 기자,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좀 확산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지금 10,000명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이 사망자 숫자가 좀 많은데 500명에 가까운 수치고요. 이 프랑스도 1,400명을 넘겼고 이 독일과 스페인도 각각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란에서 확진자가 7,100명을 넘어섰고요. 이 사망자 역시 230여 명에 달합니다. 자,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이 전국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이탈리아 국민은 이에 따라서 업무나 건강 등을 이유를 제외하고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곳으로도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이 모든 국민은 집에서 머물러 달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이란, 정말 방금 앞서도 들으셨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가 교도소 면회 금지 방침을 내리자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도소 수용자들은 매트리스를 불태우고 의무실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 일부 수용자들은 교도소 지붕에 올라가서 사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 것 같은데요. 또 이탈리아 남부의 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50여 명이 탈옥을 해서 일부는 여전히 붙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죽인다면서 공업용 알코올을 마신 주민들이 다수 사망하는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알코올이 이제 소독 역할이 있으니까 이걸 마신 거군요. 혹시 바이러스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 네, 예, 절대 피해야 되는, 절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절대 피해야 되는 일이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이 고개를 계속 절레절레 드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이 상황을 국제 비상사태라고 국제 비상사태라고는 했지만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 대유행이라고는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죠. 네, 뭐 그동안 세계보건기구는요, 이 잠재적인 팬데믹이다라고 언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팬데믹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유행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게 본 건데요. 그러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자,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면서 이 바이러스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팬데믹 선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지금 저희가 계속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우리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를 쓰다 보면 국민들이 관련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 세계적 유행으로 쓰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팬데믹은 사실 영어니까요. 세계적 유행. 사실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WHO에서 이거를 감염병 위험 단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단계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WHO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통상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를 못할 때 그런 상황을 일컫는데 뭐 싱가포르나 중국 같이 통제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보건 당국이라든지 여러 전염병 전문가들 그리고 미국 CNN 같은 언론들도 오늘부터 이 팬데믹 세계적 유행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도 있습니다. 예,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CNN 같은 경우는 WHO가 이거를 팬데믹 선언하지 않아도 지금 사실상 팬데믹 상황이다. 그러니까 세계적 유행 상황이다. 그래서 CNN은 우리는 세계적 유행이라고 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팬데믹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이미 팬데믹이 들어온 지 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WHO에서 감염병 위험 경보에 따라서 1에서 6단계로 나누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통상 이제 2개 대륙 이상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게 되면 이제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 신종플루 때 한번 선언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사실 지금 코로나19 역시 그 신종플루와 비슷한 그런 임상 양상과 이제 전파력과 전파 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2개 대륙 이상에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팬데믹 상황은 맞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하는 거는 하고 나서에 이제 WHO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또 되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준을 바꾸고 또 어떤 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선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건 아니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강제로 갖고 있는 건 뭐 아니니까요.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이제 책임감이 생기냐면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뭐 그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방역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종감염병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책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좀 저개발 국가의 그런 지원이 필요한다면 WHO가 굳이 이 팬데믹 선언을 주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약간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안한 부분들은 각국 지도자들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많은 이란에서는 고위 정치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이 다 고령이면서 혹시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신혜원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도 코로나 비상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돼서 방역을 총괄하고 또 위기 지역은 직접 찾아서 대응 현황 살피고 시민들의 불안도 달래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위험도 커집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대구를 직접 찾아서 특별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상황을 좀 볼까요? 미국은 올가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가 가져올 불안감 또 경제적인 타격을 의식한 듯 괜찮다, 코로나 별거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지난달 26일 질병통제예방센터 회원들과 가진 코로나 관련 회견에서는 이 코로나19를 독감에 빗대 손을 씻고 청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독감 환자의 힘없는 목소리를 흉내내며 이야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와중에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ash your hands, stay clean. I mean, view this the same as the flu. I had a man come up to me a week ago. He said, I have the worst fever and the worst flu. And he's hugging and kissing me. So I said, excuse me. I went there, I started washing my hands.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접촉자와 밀접 접촉, 그러니까 악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달 말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당시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해당 참석자와 만났거나 가까이에 있었다는 징후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또 다른 접촉자였습니다. 행사에 온 공화당 의원 4명이 바로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고 이 의원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용기를 함께 타거나 악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심한 감기에 걸려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죠. 만에 하나 의심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하루속히 검사를 받는 게 최우선일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 검사 받았을까요? I have not been tested for the coronavirus. Has the president? Has the president been tested? Let me be sure and get you an answer to that. I honestly do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but we'll refer that question and we will get you an answer from the White House physician very quickly.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3살 고령, 고위험군이라는 점도 백악관의 고민입니다. 보건당국이 대규모 군중 행사를 자제할 것을 미국 국민에게 권고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일정을 계속 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 행정부 인사들은 코로나19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를 집어삼킬 블랙스완이 될 우려가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랙스완, 검은색 백조를 발견하는 건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일어나면 발견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비상사태를 선언한 주가 늘어나고 있고 유가는 대폭락, 그리고 뉴욕 증시도 7% 폭락했습니다. 특히 경제에 미친 충격이 큰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밤 사이죠. 미국 증시 유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패닉. 이건 사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걸 반영한 부분인데요. 뉴욕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증시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개장 4분 만에 거래가 중지됐는데 S&P 500 지수가 7% 이상 하락하면서 15분간 이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증시도 맥을 못 쳤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7.7%, 8.4%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유가 폭락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국제 원유 가격은 장중 한때 30%의 폭락세를 보였는데 1991년 걸프전 이래 하루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일부 오르면서 우리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고 약간 오른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진 거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사람들의 접촉이 없어지고 그럼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문제는 경제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를 낮추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다고요. 네,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지난번에는 그 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시키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노동자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라면서요. 이 의회와 함께 이 급여세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급여세 인하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든 건 이 수혜계층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이고, 즉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 가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이 다 고령이어서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이어서 미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73살이고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후보 중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77살,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78살입니다. 전부 고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질 없이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후보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겠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다, 유세 이어가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와 악수를 한 건데 네. 본인은 이제 이 코로나19 검사는 안 받았다는 것이죠. 네, 안 받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명의 성명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떤 코로나19 확진자와도 오랫동안 밀접하게 교류한 적이 없다, 증상도 보이지 않아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매우 건강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하나 좀 질문을 더 드리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국경이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유로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큰 나라인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예를 봤을 때 유럽이나 미국의 이 안정세, 이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신다면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유행이 한번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 문제가 방역 당국이 인지하기 전에 상당한 노출이 있었던 상황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기 전에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학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연결고리를 끊지 못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지역사회 유행이 더 진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 사고로들었을 때 이제 저기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라면 지금 이제 거의 봉쇄, 이동을 많이 제한을 했지만 모르는, 우리 같은 경우 신천지 대구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막으면 됐지만,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중규모 또는 대규모의 집단감이 여러 차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아예 그러니까 위험 집단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중심으로 그렇죠.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는 완벽한 지역사회 중심 감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위험 집단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한처럼 오랫동안 봉쇄를 제한하는 것 말고는 큰 대책이 사실 효과가 있을 수가 없다. 예, 지금 초기 우한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할 땐 꼭 마스크를 써주시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옷 소매로 가려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은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땐 꼭 끈만 잡아주세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일단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지켜보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 물어본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세요. 지킨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실 국내 경기가 많이 안 좋고요.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관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이나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얘기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게 이재용 소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각 가정은 물론 뭐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또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소비 진작과 또 내수 활성화 그리고 이 긴급 가계 지원 등을 위해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예.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관련 언급들을 내놨었죠. 네, 지금 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좀 관련한 입장을 다 내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써야 하는 이 지역 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1인당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이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라는 좀 제안을 내놨고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의 50% 이상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제공하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재난 기본소득, 특히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다 현금으로 100만 원씩을 현금과 상품권을 섞어서 주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인데요. 직접 연결을 해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주자라고 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그 큰 이유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 추경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좀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세계 증시나 유가가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폭락하고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세계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 이 추경 가지고는 우리 집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지금 온 동네로 불이 번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현재로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려면 일반적으로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기본소득으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돈을 주자라는 거군요. 그러면 이 돈이 또 내수로 돌고 그래서 경기에도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지금 그 민생 경제 현장에 나가 보면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가게나 이런 쪽은 이게 코로나 사태가 지금 2달 가까이 지속된 거 아닙니까? 벌써 50일이 넘어가는데 예. 그동안에 경제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소득은 소득대로 줄고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그 한파가 닥쳐 있는 건데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당장 바로 소비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2개월 이상 소득이 대폭 준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난다고 금방 살아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소비가 이대로 계속 감소하는 상태로 가면 일자리도 줄 거고 그러면 다시 또 소득은 소득대로 더 줄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이 악순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그게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그 소비를 늘리고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세계 경제 한파에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100만 원씩이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고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는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가구당이 아니고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현금으로 다 주는 건가요? 상품권도 준다고 들었는데 예. 예, 우선은 1인당 100만 원씩인데요. 그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가끔 왜 다 고소득층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다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동수당 지급할 때요, 이 소위 이제 그 상위 10%는 주지 말자 고소득층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까지 왜 아동수당을 줘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10%를 주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10%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천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10% 해주는 아동수당은 9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괄 지급하지 않으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걸 걸러내는데 그 다음에 행정 비용까지 많이 드니까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일괄 지급을 하고 대신에
내년에 세금을 낼 때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면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취지는 전 국민을 다 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분상은 맞지 않지만 예. 행정 비용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일단 다 주고 나중에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지금 시기에 그 경제를 살리는데 예. 일괄 지급해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 그러니까 우리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이 맞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세금으로 환수해도 그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기는 만약에 뭐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준다 그러면 지금 김경수 지사님이 생각하는 거는 언제 지급이 돼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총선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인데요. 네. 총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선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민생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이제 추경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끝나면은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선거 시기에 저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20대 국회 막바지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20대 국회가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현재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김경수 지사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준석 통합당,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법인세를 조금 낮추자고 해도 그 뭐 1, 2조, 2, 3조 원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 문제를 들어서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50조 원을 국민들에게 그냥 주는 것은 퍼주기 아니냐.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세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과표를 조정해서 완화시켜주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대기업 초대기업의 그 법인세 과표를 올려서 세율을 올렸던 거죠. 그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그 미국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때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4조 달러를 시장에 풉니다. 4조 달러면 4천조 아닙니까? 예. 미국 GDP의 20%거든요. 우리나라 GDP의 20%면은 약 4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위기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나 국회,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재원을 마련하는 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50조 원이면 네. 너무 크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돈은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구할 수 있지만 나중엔 다 국가 부담으로 오는 거니까요, 국가 재정에. 그러니까 50조 원이 전체 다 부담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환수하고 그 다음에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세수 증대 효과가 약 8 내지 9조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재정 부담은 약 2, 30조, 그러니까 4대강 예산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조차도 실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내수 시장 확대에는 어쩌면 더 모자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일부 여당에서는 약간 그 세부적인 면에서 좀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지금은 충분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 주는 거는 좀 그렇다. 70%만 주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100만 원은 많다. 50만 원 주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데 대한 입장의 차이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 가능한데 다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지금 그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지금 이게 수출이나 교육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내수 시장도 위축되고 수출과 교육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과감한 대책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해법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냥 비판만 하지 말고 각자 해법을 가지고 지금은 토론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이시고요. 예. 코로나19 관련된 경상남도의 방역 대책도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80명 경상남도 공식 집계로는 네, 맞습니다. 80명이 나와 있는데요.
뭐 신천지나 뭐 거창교회 있고요. 또 동전 노래방 등도 있습니다. 현재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남은 지난 금요일부터는 하루에 1명 내지 또는 1명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80명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에 인접해 있으니까 대구 경북을 방문했거나 대구 경북 확진자를 접촉하신 분들이에요. 80명 중에 거의 76명 정도가 그런 분입니다. 신천지와 대구 경북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 경북과의 이동이나 그리고 예. 이제 이동을 차단하고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고 이제 좀 지역 내에서의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대한 방역을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고맙습니다. 경상도 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 김경수 도지사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신혜원 기자에게 물어보면 일단 뭐 재단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여야가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국회 반응 전해드리기 전에 예.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명의 사망자가 추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59번째 사망자까지 현재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5명 모두 대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먼저 이 57년생 남석이 7구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했고 이 사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그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의 사무장으로 일을 했던 그 남성 환자로 보입니다. 이 나머지 사망자들은 여성이 3명, 남성이 1명인데요. 48년생이 둘 있고 그리고 36년생 고령자가 이렇게 셋이고 한 분은 60년생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60대 초반의 좀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데 이 각각 5명의 사망자의 현재 사망 원인은 현재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54명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추가적으로 5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들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가 늘었고 중증 환자 비중도 꽤 많았다고 했었는데요.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을 좀 이어서 전해드리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대표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이라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게 무리가 있다면 가장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에 주자라는 주장이고요. 앞서 김경수 지사도 언급을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재난 대비라는 말로 선동되고 있지만 이것은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면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의 좀 발언인데요. 자, 현재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가 될 수 있다라면서도 이 정부가 현재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는 해봤지만 이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정부는 검토는 해봤지만 현재는 어렵다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37대 147이라는 숫자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최대 137석밖에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비례 전용 정당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서 147석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참여할 것인가 이를 논의한다고 그러는데요. 결론이 나왔습니까, 고석승 기자? 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을 검토했지만 찬반 양론이 엇갈리자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의총을 소집한 건데요.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내일 최고위에서 전당원 투표 여부 확정을
투표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원총회에 80명 정도 왔는데 20명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찬성 발언이 조금 더 많았다 또 이런 전언이 있고요. 이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현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최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최대 147석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지 않고 따로따로 이 교섭단체를 꾸리면 국회 원내 운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국민의당 등과 연합을 한다면 야당이 과반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의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부정적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뭐 이해찬 당 대표를 포함해서 당 관계자들이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다만 이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데 대해서 이근영 전략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먼저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통합당이 이 골목 상권을 침탈하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거제 취지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확실하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골목 상권을 지키는 게 선거제 취지를 지키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이미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 궤변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데요. 앞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면 정당방위다라고 억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쁘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도 찬성하는 여론도 있고요. 비판적인 여론도 좀 있죠. 자, 아까 고석승 반장이 얘기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좀 찬성하는 의원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했었는데 예.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나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부산 경남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김두관 의원인데요. 자, 김영춘 의원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스스로 추진을 했다. 자,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렸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가는 건 명분도 없고 이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비례대표 의석에서 얻지 못하는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원칙을 어겼을 때 이 중도 표심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 당 지도부인 김혜영, 박주민, 서른 최고위원 등 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 선거 공학적으로는 비례 의석 획득에 도움이 되지만 반면 또 지역구 의석을 이룰 수 있다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이 총에 들어가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총선 때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긴 지역구가 10석이 훨씬 넘는다. 만약에 지역구 민심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일부에서 꼼수라고 지적하는 걸 했다가 지역구에서 이 의석수를 잃으면 손해가 더 크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표심이라는 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성패가 결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 표심이 중요한데 예. 이렇게 과거 민주당이 꼼수라고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과연 이 중도 표심이 민주당으로 향하겠느냐라는 우려에서 좀 그런 비판 섞인 발언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군요. 비례 의석을 비례 전용 정당으로 더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때 중도 표심 때문에 지역구에서 잃는 의석이 많을 텐데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도 해보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이 됐던 것으로 얘기를 했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천이 확정이 됐네요. 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청와대 측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받고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죠. 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경선 끝에 민주당 울산 중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 남갑 경선에서 패해서 공천을 받지 못했고요. 황운하 경찰 인재개발원장은 대전 중구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어제로 마감했는데 500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이죠. 어제죠. 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공개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이라는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53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후보자 면면을 잠깐 보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또 연금 전문가로 알려진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김용하 교수는 지난해 말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에 인재 영입 인사로 합류한 바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미래한국당에 합류한 정운천 의원도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범보수 통합을 이끈 한 축인 또 박형준 전 혁신통합 추진위원장도 공천을 신청했다가 급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공천 심사를 맡은 공병호 공관위원장은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관위가 철두철미하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천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선을 발표된 걸 보시면 역시 굉장히 공정한 그런 인선을 했구나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미래한국당 관계자들은 미래통합당과는 관계없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공천심사를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잠깐 보신 것처럼 미래통합당에 영입한 인사들 상당수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입은 미래통합당 또는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했는데 정작 공천 신청은 미래한국당이 내고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후보자 공모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나서 공천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 마감 날 두 사람이 만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 나옵니다. 다른 당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하청 조직이 마치 정상적인 정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바로 미래한국당의 실체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위장정당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표를 훔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미래한국당은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죠. 자, 정치권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이 미래한국당의 공천 계획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이었는데요. 여기서 황교안 대표와 이 황성교 대표의 비공개 회동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자, 공병호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황교안 대표와 한성교 대표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적이 없지만 두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거죠. 물론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거나 후보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있겠지만 한성교 대표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공관위원장이 공천 작업은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 대표의 사인이 결재가 있어야지 공천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대표의 입김이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전에 두 당의 대표가 만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부분인 거죠. 지금 언론 보도가 일부 나온 게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공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성규 대표가 독립적으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일부에서 나와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두 명의 구체적인 대화가 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맥락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실제 16일 날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전용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명단이 확정이 된다니까 그때 보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 총선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의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인 종로를 보면 이낙연 전 총리와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둘 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매일 선거운동 관련 사진을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화동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우위를 입었고 또 마스크를 쓴 채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않은 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최근 방역봉사로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소독 장비를 메고 종로 곳곳을 다니면서 방역 활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 겸 당내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민심 등을 듣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전 총리는 이렇게 방호복을 직접 입고 경북대학교 내에 마련된 이생활치료센터를 찾았고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만나서 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진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이 피해 실태와 제안을 드렸다면서 추경 심의와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간단하게 뉴스 하나 새로 들어온 속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입국 제한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사전에 통보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청와대는 분명히 안 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죠. 네, 어제 일본의 그 대변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 관방장관이 브리핑에서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 관련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사전에 통보를 했고 정중하게 설명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일본은 우리 정부의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러한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그때도 일본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아베 총리의 발표를 전후해서야 그 조치의 가능성을 우리 정부에 전했고 그러면서도 이 비자 면제 조치나 14일 대기 요청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 때에 이어서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 없는 행동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정중하게 말했다라고 스가 관방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서도 윤재관 부대변인 말로도 전했지만 미리 아베 총리의 발표가 있기 전에 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느냐라고 사전에 물었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었고 실제로 이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하기 직전에서야 내용을 얘기했고 또 심지어 구체적인 내용 비자 면제, 14일 대기 같은 내용은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회의를 계속 소식을 전하는 중에 5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이 돼서 코로나19 관련된 사망자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최정혁 기자가 좀 짚어보죠. 네, 오늘 오후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추가적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총 5명이 오늘 오후에 5명의 확진 사망자가 늘어서 총 59명의 사망자가 됐습니다. 모두 대구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고 있었던 환자들인데요. 방역당국은 자세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늘어나는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지금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기존의 확진자가 워낙 많았고요. 또 그러면 중증 환자, 위중한 환자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분들 중 사망자가 또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회의 코로나19 확산 비상으로 특집으로 준비한 정치회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